6월 21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감사히 들어온 소식이 많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1조 원대 소송을 냈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는 연설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네. 이 내용들 포함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전용 면적, 공급 면적, 포베이 형태. 저도 요즘 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네. 아파트 알아볼 때 나오는 이런저런 용어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잠시 후에 머니클래스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는 봤는데 막상 이거 무슨 뜻이야 하면 네네.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날씨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밤새 비가 많이 왔어요. 언제쯤 그치는 걸까요? 네,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지역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어제와 같은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 해안가와 강원 산지는 짙은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 19도, 광주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청주 27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쳐도 내일까지는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날씨 정보 잘 들으셨죠? 곳곳이 빗길이라 오늘 출근길 꽤 혼잡하고요. 사고 위험도 높으니까 꼭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노원구 쪽에서 도심 많이 향하실 텐데요. 지금 동부간선로 도봉터널 입구부터 성동교까지는 57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통과가 특히 어렵습니다. 네, 빗길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40번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으로 서안성 부근인데요. 화물차가 사고로 옆으로 돌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사고 차량 끌어내는 작업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잡하고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청계 요금소를 바로 앞둔 곳에는 화물차가 아예 빗길에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처리 중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선도 서울 방향으로 이 구간 앞에 죽전 부근에는 사고 현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 혼잡이 극심하니까요. 참고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빗길 감속 주행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1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정문 일부는 오늘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운영사인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분쟁 사건의 일부 판정 통보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이 2018년 7월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입니다. 중재 판정문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5,300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 엘리엇에서 요구한 1조 원가량의 청구액과 비교하면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이자와 함께 법률 비용 372억 원을 합치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사유는 오늘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안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합병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젯밤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후보 국가들의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첫 주자로는 가수 싸이가 나섰습니다.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Bring the whole world together and shape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so much. 이어 부산 엑스포 박람회장 디자인을 총괄하는 진양교 교수와 소외 아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수인 대표가 홍보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걸그룹 카리나, 조수미 씨는 영상으로 응원을 보탰습니다. 약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 이유를 호소했습니다. The Busan Expo will be a venue creat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윤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원조받는 나라에서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을 가진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당부했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가 경쟁자로 나섰습니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최종 투표로 결정됩니다. 프랑스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석열 정부 최대 규모인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JTBC 최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과세소득을 얻고도 관련 연방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헌터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과 합의해 법정 싸움을 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기소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벌이 교통법규 위반 딱지만큼 가볍다고 비난했습니다.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다 사라진 잠수정의 흔적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를 포함해 5명이 타고 있는 잠수정 안에는 이제 약 40시간 정도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다에서, 하늘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해안경비대가 사라진 잠수정 타이탄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좀처럼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이탄은 111년 전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지난 18일 대서양 해저 4,000m 지점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실종됐습니다. 교신이 안 돼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동력을 잃었거나 해저 물체에 걸렸을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잠수정 안에 남아있는 공기입니다. The data we were using as a starting point was 96 hours. We know at this point we're approximately about 41 hours.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딘과 파키스탄 기업인 부자, 프랑스인 탐험가 등 5명이 탔습니다. 서울의 24배 가까운 면적의 바다를 뒤져도 성과가 없자 군이 나섰습니다. So the DoD is assisting in search operations. As of yesterday, there were 2 C-130s that conducted search and rescue flights. 하지만 잠수정을 찾는다 해도 깊은 곳까지 잠수부가 내려갈 수 없어 끌어올리는 작업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된 초유의 심해 구조 작업에서 과연 기적이 일어날지 많은 이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조금 전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 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5차례 전기요금이 올랐는데요. 앞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강미선 발레리나가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꼽히는 부누아 드라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부누아 드라당스 조직위원회는 수상자로 강미선 발레리나와 중국 발레리나 추윤팅을 공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5번째 한국인 수상자인 강미선 씨는 한국 발레단 역사상 가장 오래 근속한 발레리나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그 숨을 빠져준다 빛바랜 낡은 하명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방금 가면 이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국내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이트와 네이비 잘 어울립니다. 저희 넷이서 좀 맞췄네요. 그렇죠. 저희 그러네요. 오늘 되게 잘 어울려요. 흰청. 네, 청팀 이겨라. 자, 100팀 화이팅!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락 잘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발빠른 대치동인데요. 사교육의 중심, 대치동이 맞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교육 도움 없이 교과 과정에서만 배우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자 입시 학원가를 상징하는 대치동은 맞춤 설명회를 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변화를 준 게 사교육을 좀 줄여보자는 건데 예. 사교육계는 그 변화를 또 가지고 또 기회를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야, 진짜 발이 빠릅니다. 빠르다, 네. 진짜. 네, 5달밖에 남지 않은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수험생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 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셈입니다.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만큼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른바 준 킬러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준킬러에서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하면서 빨리 푸는 연습을 시키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렇죠. 입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킬러 문항, 준 킬러 문항, 준준 킬러도 있나요? 이게 뭐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킬러 문항 뭡니까? 네, 킬러 뭐예요? 문항 그게 초고난도 문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수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넣은 초고난도 문제들인데요. 국어 비문학, 교과 융합형 문제가 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게 지난해 수능 국어 17번 문항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와, 네. 지문인데요. 이 체중 증가율과 기초대사량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L 그래프 이런 걸 설명해요. 뭐야? 근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뭔지 저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과를 나왔는데 이 지문을 다시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 국어 능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냐, 국어 능력을 이제 변별력을 이걸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드는 문제입니다. 네. 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2019학년도 국어 31번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대표적 킬러 문항 하면 이 문제가 회자가 됩니다. 예. 이 국어 영역인데 물리학을 물어봐요. 와. 저 아까 쭉 읽어봤거든요. 네. 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국어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과학과 철학이 연계된 지문이다 보니까 뜻 모를 단어들도 막 보이고 질점, 만류력은 알겠습니다. 질점이 뭔지 사실 저도 잘 몰라서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능에서 나온 수학 가형 30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답률이
2%밖에 안 됐던 거예요. 2%요? 네, 100명 중에 2명 맞췄어요. 50명 중에 1명 맞춘 겁니다. 와, 아니 저 지금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반성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정답률이 2%. 근데 이걸 맞춰야 다른 학생들보다 앞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원으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딱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몰리게 되는 건데요. 네. 이 뭐 과목당 한두 개 정도씩밖에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뭐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임시에서는 이 문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좋은 진짜 정말 100점을 맞고 싶다. 만점을 맞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교과 과정만으로는 배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일각에서는 이런 킬러 문항이 학원과 카르텔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당 뭐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이 학원가에 팔고 또 그 학원이 수강생들에게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킬러 문항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비가 얼마를 들든 이 돈을 학생들이 거기에 수강생한테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교육당국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능은 어쨌든 상대평가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변별을 할 건데라고 하니까 교육당국 답변은 문제를 잘 내겠다. 뭐 출제 뭐라죠? 기법의 고도화를 하겠다. 네. 출제 기법의 고도화가 뭔데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쵸. 학원이 이때 대치동이 이렇게 낼 겁니다라고 하면서 설명회를 열고 학원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정말 발빠르게 얄밉게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지금 사교육계입니다. 참 씁쓸한 현실인데 교육 당국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사교육계도 조금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사람은 이가혁 앵커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킬러 문항 같은 거. 킬러 문항 사실 저는 그 2% 정답률에 도전하려고 막 네. 목맸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글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꼭 그렇게만 해 그게 행복한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올해 이게 아니라 정말 긴 안목으로 맞죠. 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면 과연 그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참. 네.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예.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네, 씁쓸하네요.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꺼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병원 아니면 안 돼인데요. 이 소식 제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1941년 꽤 오래됐죠. 이때 문을 연 서울백병원이 문을 결국 닫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82년 만인데요. 서울 중구에 있는 유일한 대학 병원입니다. 어제 오후 이사회를 열고 폐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처음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도시락 이슈에서 맞아요. 기자가 전해줬잖아요. 네. 결국에는 문이 닫혔네요. 네, 맞습니다. 의사회 의결을 했으니까 이제 폐원을 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서울백병원 측은 이사회 직후 경영 정상화 노력에도 누적 적자 1,745억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주변 인구가 줄고 다른 병원들이 나타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데요. 2004년 이후 쭉 적자였다고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래왔던 거죠.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한 경영 컨설팅에서도 의료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료 인력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고용을 유지하고 치료 중인 환자도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전원을 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백병원 소식을 듣고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도 여기에서 수술을 맞아요. 받으셨던 적이 그래요. 또 그 역사적으로 이 병원에서 뭐 그 야인 시대에도 나왔던 맞아요. 병원인 것 같고 역사가 굉장히 많은 80년 넘게 지켜온 곳이니까 사라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병원 잠깐 다녔던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 병원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이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은 폐원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병원을 없애선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이 서울시도 나섰습니다. 이 병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료 부지로만 이 땅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 건물과 땅을 팔기 쉽지 않겠죠. 네. 병원밖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요. 하지만 이 이사회 결정이 내려진 만큼 폐원 수순에 들어가서 오는 8월쯤 이 백병원이 문을 닫을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이 내려진 것이 지금 바로 문 닫는 건 아니고 네. 8월쯤 문을 닫을 것이다. 근데 네. 그 사이에 어떤 법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상황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82년 전에 문을 연 우리나라 원조 외과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참 좀 아쉬워하는 그런 개인 네. 반응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지역 의료 공백 걱정도 좀 네. 드는 게 주변에 사실입니다. 큰 병원이 사실 몇 개 없으니까. 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왜 거기서 나와? 인데요. 네. 무슨 소식? 이 소식 사실 저도 좀 황당했어요. 네.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이게 어제 새벽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에 경기도 화성 버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버스가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버스가 노선이 이태원까지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왜? 아닌데 등장했어요. 근데 손님은 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선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인데요. 이때가 새벽 3시입니다. 이태원이에요. 새벽 3시? 네. 시내버스가 이렇게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관이 저렇게 뛰어와요. 예. 네,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경찰차가 앞을 저렇게 딱 가로막습니다. 그제서야 버스가 멈추는데 이 경찰관들이 몰려오고 버스를 둘러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순찰차가 이제 버스를 감싸고 경찰관들이 이제 산단봉으로 막 그 버스 유리창을 막 내리라고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 버스 운전자를 이제 그 버스 내에서 이제 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끌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그 신호를 위반한 건지 사고를 낸 건지 버스 운전기사는 왜 잡힌 건지 지금 저 버스가 저기 왜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경찰 지금. 3단봉 들고 있고요. 무슨 일이고. 저도 영상 처음 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좀 네. 황당했는데 버스가 멈춰선 곳 여긴데요. 네. 서울 이태원 그 많이 다니는 그 예, 예. 한가운데입니다. 이 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화성에서 다니는 노선 버스였습니다. 이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차고지에서 이 검거 현장까지 무려 64km나 버스를 몰고 왔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이었어요. 이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이 남성 결국 검거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술에 취한 사람이 아까 뭐 64km라고요? 46km. 아, 46km. 화성에서. 예. 와, 그렇게나 오랫동안 달렸네요. 그게 사실 그게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네. 술 취한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있을까? 예. 그게 의문인데 사실 이제 술을 마셨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걸 거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측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남성 앞서 버스 회사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 여기를 찾아가서 이 차고지에서 버스를 훔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좀 경찰 조사가 더 이루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인명피해가 없다는 게 천만 진짜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예. 무슨 뭐 게임에서나 벌어질 일,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죠. 네. 근데 그 소식은 아니고요. 이 며칠 전에 이 마크롱 대통령이 맥주 한 병을 순식간에 원샷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 17일 럭비 경기 이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 둘러싸인 마크롱 대통령 모습인데요. 이 건네받은 코로나 맥주 한 병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비워냅니다. 한 병 꿀꺽 다 마시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7초. 선수들 막 뛰면서 옆에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맥주 한 병 마시는데 17초 물 마셔도 저거보단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근데 맥주도 이름이 좀 코로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디언 보도 보시겠습니다. Macron's rugby club beer stunt sparks a binge drinking row. 그러니까 마크롱 럭비 클럽에서 이 맥주 원샷이 과음 논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네. 여론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거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의 이 와인 산업 홍보를 하면서 맥주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세태를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버레이션은 지난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독한 술이나 맥주를 빠르게 마시는 것은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본인 얘기네. 네, 중독 전문가인 한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마크롱은 원샷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럭비 선수들과의 만남에서 좀 쿨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좀 원샷한 거 멋진 아닌가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싶기도 한데 문제는 아까 본 것처럼 본인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으니까 네. 비판이 좀 이해는 가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이 지나친 음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아일랜드 소식입니다.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섬들의 모습 일단 한번 보시죠. 예. 자, 천국이 있다면 뭐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자, 아일랜드가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가 외딴 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유인책을 내걸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보도입니다. 아일랜드가 섬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최대 92,000달러를 주게 되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92,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약 30개의 섬이 대상인데요. 지원금 외에 이 수리비 등도 이 추가로 8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들이 버려진 섬이 아니라요. 정말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섬이고요. 또 지난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 이니셜인의 벤 씨의 촬영지 이니시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면서 이렇게 뭐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해당 섬들은요,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아일랜드 유명 관광지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섬들의 전체 인구는 3,000명이 채 안 되는데 상주하는 주민이 2명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자, 그에 비해 이 섬들은 매우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보니까 이런 조치에 나서게 된 거죠. 저기 입지가 괜찮은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외국인들도 저 섬으로 이주가 가능합니까? 외국인들도 아일랜드 섬에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구입과 함께 거주할 권리가 자동으로 또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조건이 있는데요. 아일랜드에서 취업 허가를 받거나 투자 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 외국인도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항상 미스테리한 일이 포착됐다 하면은 뭐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들이 항상 희한하게도 화질이 흐릿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선명하게 촬영된 UFO 영상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이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은 점처럼 보이는 물체가 조종사 시야에 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경비행기를 향해 돌진하더니 이렇게 옆으로 슉 날아서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당시 경비행기는 12,500피트 높이에서 비행 중이었고 외부 기온은 불과 5도였습니다. 기구나 풍선이 오르긴 매우 힘든 환경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조종사는 이걸 목격한 지역이 허허벌판이라 뭐 누군가 드론 같은 걸 띄웠을 가능성도 매우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콜롬비아 UFO 연구회에 가져가서 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조작 영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 나라의 UFO 연구기관에서도 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이번엔 정말 미확인 비행물체 UFO의 정체가 밝혀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이 선명한 영상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반응인데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와. 자, 이번엔 미국으로 가볼까요? 자, 미국에서 지금 팝 가수 비비 렉사가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룹 샤이니의 루시퍼를 작곡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아티스트죠. 근데 노래를 하다 말고 지금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는 모습이에요. 공연 도중에 관중석에서 날아든 이 휴대전화에 얻어맞은 겁니다. 아이고. 렉사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가서 왼쪽 눈썹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렉사는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치료받은 모습을 직접 공개하면서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렉사에게 이 만행을 저지른 범인은 곧장 공연장에서 체포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체 왜 휴대전화를 던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요즘 콘서트, 축제 많은 시즌입니다. 역시 조심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아파트 청약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꿀팁.
아파트 알아보다 보면요.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의 차이는 뭔지, 또 4베이 구조는 뭔지, 또 요즘 옵션도 참 많다는데 어떤 걸 넣는 게 좋을지 이거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침 역대 공공분야 최고 입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지역을 포함해서 뉴홈 사전 청약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내용 알아보면서 아파트 고를 때 따져봐야 할 용어나 개념도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아일랜드 입지는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이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공공 분양 주택 뉴홈 일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아마 표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수방사는요. 19일, 20일 어제였죠. 특별 공급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일반 공급을 합니다. 네. 발표는 7월 5일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고덕강일 3단지, 안양 매곡은 다음 주죠. 6월 26일, 6월 27일이 특별 공급이고요. 네. 일반 공급은 28일, 29일. 발표는 7월 13일인데 면적을 보시면 이게 세금이 투입이 되는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네. 중대형 큰 평수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동작구 수방사는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 아파트고요. 남양주 왕숙도 46에서 59제곱미터, 고덕 강일은 49제곱미터입니다. 올 2월에 59, 25평을 분양을 했고요. 이번에 49제곱미터, 22평을 분양을 합니다. 이 동작구 수방사가 한강이 보이는 거라서 좀 화제가 그럼요. 됐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게 59제곱미터가 25평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사실 평이라는 단위가 2007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곱미터로 가야죠. 그렇죠. 분양 뭐 광고나 이런 데서도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네. 사실은 이 제곱미터를 봐도 우리가 네. 머릿속으로 한번 평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59제곱미터면 25평이다? 근데 59 나누기 3.3, 그러니까 한 평이 그렇죠, 3.3제곱미터거든요. 맞습니다. 하면 17.87이거든요. 그러면 59제곱미터면 18평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25평이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제곱미터 평도 헷갈리고요. 아니 18제곱미터면 뭐 59제곱미터면은 이게 18평인데 왜 25평으로 네.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면적에 대한 기준을 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막 혼용해서 사용해서 그러는데요. 자, 이게 아파트거든요. 예. 아파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실 방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겠죠. 방셋 화둘.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요 보이시죠? 주거 전용 면적이 방, 거실, 주방, 화장실인데 전용 59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 전용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네. 59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18평이 요 면적이고요. 제가 앞서서 25평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25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우리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요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예. 요 두 개를 합친 면적을 공급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이제 분양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거 전용 면적으로만 분양가를 받으면 공용 면적은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 면적은 이 두 개를 합친 게 공급 면적이고요. 공식적인 표기는 법으로 주거 전용 면적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계약서라든지 팜플렛을 보면 전용 59가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가를 말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공급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건설사가 예.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게 있는데 그걸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 면적 한번 보시죠. 네. 서비스 면적은 우리 발코니, 베란다, 뭐 테라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공짜로 주기 때문에 요거는 분양가에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산정에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주거 전용 면적만, 분양가를 계산할 때는 두 개를 합쳐서 공급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서비스 면적도 있군요. 요새 네네.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 작은 방에도 이렇게 약간 베란다처럼 화분 넣을 수 있게 맞습니다. 그런 게 뭐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제공해주고요. 아하. 알파룸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다르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청약 얘기로 돌아가면요. 네. 아까 공공분양 청약은 이제 모든 지역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앞서도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또 짚어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은 못하고 이게 맞나요? 이게 거주자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들, 뭐 서울이라든지 안양시, 이번에 사전 청약 보면 안양 매곡이 나오는데
그게 물량이 몇 개 나오진 않거든요. 예. 수방사도 255가구밖에 안 되는데 전국으로 다 해버리게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니까 해당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으로 주자라는 제도인데요. 네. 동작구 수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자들한테 100% 주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자, 안양 매곡, 안양시 거주자들한테 100% 주게 되고요. 아하. 동작구 수방사는 서울 거주자들한테 100% 가게 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남양주 거주자들한테 30%, 경기도 거주자한테 20%, 서울, 인천한테 50%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네.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택지지구, 우리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 중에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큰 택지지구들 있잖아요. 예. 거기는 야,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인데 남양주 거주자들이 한 73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남양주 거주자들한테만 주면 73만 명 중에 왕숙 신도시가 6만 8천호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럼 남양주 거주자들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택지지구에 6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한테 30%, 경기도한테 20%, 인천이 50%고요. 고덕 강의는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은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서울 거주자한테 50%, 나머지 수도권, 인천, 경기 거주자들한테 50%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아, 근데 안양 매곡은 또 안양 거주자한테만 100% 준다. 여기는 택지지구도 아니고요. 면적 자체도 66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너무 작기 안양시 때문에. 거주자들한테 100% 줍니다. 아, 그렇군요. 요것도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네. 자, 그러니까 뉴홈 사전 청약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기회가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에 가면요. 네. 또 복잡합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구분이 있는데 네네. 뭐 어떤 구조가 제일 좋은 건가요?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선택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아파트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게 우리 앞서서 보듯이 면적. 전용 59를 할 것인가, 전용 84를 하느냐, 네. 74를 하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선택해야 되는 게 전용 59인데 A냐, B냐, 네. C냐,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면적 구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타입이 이제 4베이, 판상형 구조라고 하는데 이 베이가 뭐냐면 발코니 있죠. 서비스 면적, 발코니를 기준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4베이면 공간이 4개 있다는 얘기죠. 아, 이 그림처럼. 그렇죠. 4개가 뭡니까? 거실, 침실 하나, 침실 둘, 침실 셋, 방 3개가 있는 게 4베이고요. 3베이 구조는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는 게 3베이 구조인데 왜 제가 이걸 추천드리느냐? 왜 좋으냐면은요. 네. 자, 반짝반짝 햇볕 보이시죠?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일조권 채광이 굉장히 좋아요. 왜? 발코니에 모든 방, 거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조권 채광이 너무나 좋은데 예. 단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단점은 보시다시피 통풍도 잘 됩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는 주방하고 거실을 창을 열면 맞바람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잘 들고 너무나 좋은데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다 보니까 공간 구조가 좀 작게 나옵니다. 아. 좀 작게 나오는 단점이 있는데 네. 요즘은 서비스 면적, 발코니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 단점을 좀 극복은 할 수 있습니다. 아, 4베이가 네. 그나마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런 4베이 구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뉴홈 같이 굉장히 인기가 높다. 네. 와, 나는 당첨이 안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역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타입이 안 좋은 타입을 신청하는 게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취향일 수 있으니까요. 취향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네. 옵션이 또 요새 뭐 분양가에서 엄청나게 불어나더라고요. 옵션을 네네, 하다 보면. 맞습니다. 옵션을 고르는 방법. 물론 돈 많으면 사실 다 넣으면 좋긴 하겠지만 네네. 이것만은 좀 필수라고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죠. 요즘 옵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많이 못 올리다 보니까 옵션 가격을 많이 올려서 사실 옵션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옵션 버블. 예, 네. 그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 있고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해야 되는 필수 옵션 한번 추천을 드리면요. 네. 자, 필수 옵션은 뭐냐? 발코니 확장. 요즘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확장하기 싫은데 그냥 화분도 넣고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 나중에 내 집을 사시는 분들도 확장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80% 정도 되고요. 나중에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입주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공사가 많이 생기고 네. 이웃 주민들 민원 시끄럽다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급적이면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본청약 계약을 할 때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비싸요. 시스템 에어컨도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나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옵션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된다면 네. 너무 부담스럽다면 입주할 때 공동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 에어컨은 네. 그러면 에어컨은 입주할 때 공동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으로 안 해도 다른 업체에서 에어컨을 공동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에어컨 공사는 그렇게까지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예. 않기 때문에 에어컨은 입주할 때 하셔도 되는데 네.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건설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추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겠다. 저는 현관 중문. 왜 문이 좀 있어야 되니까. 네, 나중에 소음도. 공사, 그렇죠. 소음도 그렇고 공사하기도 그렇고요. 겨울철에 바람 들어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중문을 하셔야 되고 네. 요즘 안전사고. 아. 그렇죠. 안전사고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충망 같은 경우 방진 안전망은 가급적이면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이너스 옵션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 집에 입주를 하는데 뜯어내고 풀 인테리어 다시 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마이너스 옵션은 건설사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겁니다. 빈 집을 그냥 제공해 주는 대신에 네. 가격을 한 2천만 원 깎아주거든요. 아, 그래요? 어차피 내가 인테리어하고 다 철거하고 뜯어내야 된다면 차라리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하면 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철거 비용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은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리고 취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팬트리, 뭐 알파룸, 뭐 개조하는 부분, 네. 빌트인 가전은 저는 가급적이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빌트인 가전을 넣으면 좀 내부가 좁기도 하고요. 유행이 있거든요. 가전 제품들도 유행이 있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하고 입주할 때 되면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주할 때 대리점 가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재도 뭐 취향에 따라서 해도 취향이죠. 되고 뭐 안 해도 대리석을 된다. 하셔도 되고 마룻바닥을 하셔도 되고 아하. 그거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홈을 알아보면서 아파트 고를 때 전체적인 지식을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근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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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준비된 소식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베일 벗은 오징어 게임 2. 와. 우와. 무궁화 이거 잊었다가 지금 다시 또 되살아났습니다. 네, 맞아요. 전 세계가 이 출연진 명단에 아주 화제가 들썩들썩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죠. 네. 오징어 게임 2의 출연진 명단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 2이다 보니까 좀 이 공개조차 좀 남달랐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진행된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발표여서 한국에선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새벽에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네,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그 배우 임시완 씨가 가장 먼저 나오죠. 임시완 씨는 영화 비상선언 그리고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등에서 광기 어린 얼굴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배우입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2에서 또한 또 기대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강하늘 씨가 그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굉장히 보여준 순박한 얼굴이 좀 떠오르는데요. 오징어 게임 2에서는 뭐 그와는 좀 상반된 연기 변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박성훈 씨는 더 글로리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 2까지 대세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자신만의 연기 방식이 좀 확고한 양동근 씨입니다. 맞아요. 양동근 씨 얼굴이 등장하자마자 이건 된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 아니 시즌2 라인업도 되게 뭔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시즌 1을 장식했던 인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나요? 네, 당연하게도 주인공 성기훈 역할의 이정재 씨는 당연히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시즌 1에서 프론트맨 역할을 했었던 이병헌 씨가 또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해서 좀 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형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의문의 서바이벌에 뛰어든 경찰 황준호 역의 위하준 씨도 좀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참가자들을 의문의 서바이벌로 초대한 의문의 딱지남 공유 씨도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후왕님이 양동근 씨 기대된다라고 했고 맞아요. 또 봉베베님이 여자 배우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방금 명단에 여성 배우가 한 명도 없거든요. 여성 배우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약간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왜 여성 배우가 없냐라는 궁금증과 비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1을 떠올려 보시면 그 새벽역의 정우현 씨나 지역역의 이유미 씨나 뭐 한미녀 역의 김주령 씨 등 좀 여성 캐릭터가 눈에 띄는 여성 캐릭터가 좀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아직 여성 배우가 소개되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이 넷플릭스는 추가 캐스팅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면서도 네. 이 시즌 2에 여성 출연자가 등장할지 여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게 오징어 게임 1이 이제 서바이벌인데 살아남은 여성 출연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징어 게임 시즌 1 제작도 아주 극비리에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번 시즌 2 스토리 좀 살짝이라도 공개되거나 한 게 있나요? 네, 정말 극비리에 좀 제작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뭐 시나리오의 좀 털끝조차 지금 못 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제시된 힌트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 황동혁 감독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을 운영하는 프론트맨 이병헌 씨가 연기하는 프론트맨의 숨겨진 이야기와 그리고 황준호의 이야기, 딱지남의 미스터리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그 에미상 수상 후에는 그 주인공 성기훈이 좀 순진무구하고 아이 같은 면이 많은 인물이었는데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진중하고 심각하고 일을 벌일 것 같은 무거운 인물로 돌아온다. 그것이 시즌 2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좀 인상적인 게임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시즌 2에서 좀 새롭고 더 다양한 한국적인 게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달고나 열풍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이번에 또 어떤 시즌2의 그런 장치가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죠. 한 번만 웃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좀 웃어주면 안 돼요? 싫은데? 참 잘하시는데 웃는 것만 못 하시는 거구나. 안 하는 거라고. 스마트! 신혼여행 온 거요? 아니요. 와, 두 번째 키워드. 역대급 케미 이준호, 임유나, 킹더랜드. 저희 JTBC의 새 주말 드라마죠. 킹더랜드. 지난 주말에 이제 첫 방송을 했는데 반응 어땠나요? 반응 뜨겁습니다. 이 올 하반기 기대작 중 하나이잖아요. 예. 역시나 기대작 중 하나인 만큼 아주 시청률로 보답을 했습니다. 이 첫 회 시청률이 5.1%였는데요. 닥터 차정숙의 시청률보다 높았습니다. 첫 번째 시청 높았습니다. 그리고 2회에서는 7.5%로 수직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킹더랜드의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웃음을 경멸하는 남자 구원과 웃어야만 하는 스마일킨 천사랑이 호텔리어의 꿈인 VVIP 라운지 킹더랜드에서 진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네. 좀 가볍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좀 이렇게 설렐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맨틱 코미디 로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인공 간의 케미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임유나 또 이준호 이 두 주인공 케미도 벌써부터 막 들썩들썩해요. 지금 합하신 거죠? 임유나 임윤호. 배우, 이준호 배우 커플명으로 합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임윤호, 네. 로코. 네. 기대작으로 꼽힌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두 배우의 출연 때문이겠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체가 맞다고 하잖아요. 로코에선 좀 그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서 있기만 해도 환상적인 케미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까칠한 재벌 3세 구원 역의 이준호 씨는 역대급 재벌 캐릭터 경신에 나섭니다. 아주 차가워 보이지만 이 허당미가 있는 로코의 정석 캐릭터를 보여주고요. 첫 회 첫 등장부터 헬기를 타고 출근하는 장면을 보여줘서 아주 인상을 깊게 남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킹호텔의 1등 친절 사원 스마일킨 천사랑 역의 임유나 씨는 이 사회 초년생 혹은 뭐 사회 을로서 겪는 서러운 갑질을 코믹하게 그려내면서 호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니, 두 분의 그림체가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 닥터 처정숙에 이어서 킹더랜드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자 마지막 주제도 이제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세간에서 냄새 맡고 쫓더라도 우리 물건 건지고 빠지는 거야. 거래 조건은? 뿜빠이. 괜히 물고 더 줬다가 우리가 먹히면? 마지막 키워드 여름 극장가 천억 전의 전쟁. 천억 전의 전쟁 무슨 말입니까? 네, 합계 추산 약 1,0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4편의 대작이 여름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혜수 씨 주연의 영화 밀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밀수는 오는 7월 26일 가장 먼저 개봉합니다. 천만 감독 베테랑 유승환 감독의 신작이고요. 줄거리 설명을 드리자면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며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제작진은 이 영화의 장르를 해양 범죄 활극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르죠. 김혜수 씨와 더불어 염정아 씨가 투톱으로 나서고요. 조인성, 박정민 씨 등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와, 이번에도 또 캐스팅 라인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어떤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을까요? 네, 이어서 하정우 씨의 신작인 영화 비공식 작전이 8월 2일 개봉 예정입니다. 네. 비공식 작전은 실종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외교관 민준과 현지 택시기사 판수의 버디 액션 무비입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의 김성우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고요. 버디 무비인 만큼 그 두 배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정우 씨가 있는 건 배짱뿐인 흑수저 외교관 민준 역을 맡고요. 주지훈 씨가 현지 한국인 택시기사 판수 역을 연기합니다. 이 8월 2일 이 비공식 작전 개봉일과 같은 날 대결을 앞둔 또 다른 영화가 있다고요? 네, 그 설경구 씨 주연의 더문입니다. 더문은 그 엑소 멤버이자 배우인 도경수 씨가 우주대원 선우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설경구 씨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 사투를 벌이는 우주센터장 제국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김희애 씨가 나사 우주정거장 총괄 디렉터 문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 김용하 감독의 신작인데요. 드디어 한국 영화도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주에 진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와. 아니 나가오는 작품들이 뭔가 장르가 조금씩 또 다르고 또 라인업이 화려해서 다 기대돼요 지금. 네, 맞습니다. 또 마지막 4번째 영화는 뭔가요? 이병헌 씨가 등장을 합니다. 와. 이병헌 씨의 신작 콘크리트 유토피아인데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재난 드라마 장르의 영화입니다. 벌써부터 해외 152개국에 판매가 되면서 심상치 않은 흥행 예감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령기 파티가 예고가 되는데요. 이병헌 씨가 외부인들로부터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주민대표 영탁 역을 맡았고요. 박서준 씨가 아파트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민성 역으로 박보영 씨가 박서준 씨의 아내인 명화 역으로 변신합니다. 명령기 파티라고 했는데 이 네 작품 모두 아주 대작 파티가 벌어지겠군요.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재난 영화, 액션 영화. 아까 그 해양 뭐였죠? 해양 액션물, 활극.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까지. 그러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잘 들었고요. 박정선 기자와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산길 2교시에서 더 다양한 연예계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낮 길이가 14시간 46분으로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칠 텐데요.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를 중심으로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은 5에서 20mm까지 예상됩니다. 또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겠고 해안가와 강원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창원 20도, 전주는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6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쯤에는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이주희님이요. 볼 게 너무 많네요. 기대됩니다. 라고 반응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비가 와서 좀 습하긴 하지만 더위가 좀 가셔서 다행입니다.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클 2교시 박정선 기자와 연예계 소식 좀 더 들어볼 텐데요. 배우 박서준 씨의 열애설 단독 취재 내용 비롯해서 역시나 알차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들어와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도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